안녕하세요. 진짜 비밀노트는 오늘 평범한 한 가족의 집에서 벌어진 믿기 어려운 사건을 전해드립니다. 다정했던 남편은 하루아침에 사라졌고 가족들은 그를 도망자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5년 뒤 리모델링 공사 중에 드러난 건 남편의 유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신은 바로 그 집 거실 바닥 밑에 묻혀 있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 평범한 일상, 익숙한 풍경 속에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그 집에는 누구보다 평범한 한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 박현수 42세, 중소기업 관리직으로 성실하고 조용한 성격이었습니다. 아내 이선미 39세, 보험 설계사로 부지런하고 꼼꼼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는 12살 난 딸 지연. 그들은 이웃들이 보기에 모범적인 가족이었습니다. 주말이면 늘 가족 나들이를 다니고 현수는 아이의 손을 잡고 공원 벤치에 앉아 웃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019년 4월 14일, 봄비가 내리던 일요일 아침, 시간은 흘렀습니다. 2019년 봄에 사라진 남편 박현수 씨. 그를 찾던 가족들도 경찰도 어느새 그의 이름을 잊어갔습니다. 5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세월이었습니다. 그 사이 그의 아내 이선미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2020년. 세상은 코로나19로 혼란스러웠고 많은 사람들의 삶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 혼란 속에서도 이선미는 묵묵히 그리고 단단히 자신의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보험 설계사로 일하며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가끔은 미소를 짓기도 했습니다. 이웃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선미 씨는 대단했어요. 남편이 실종됐는데도 무너지지 않고 늘 당당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 속엔 어딘가 불안한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딸 지연은 초등학생에서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며 평범한 학생처럼 지냈지만 집에서는 늘 어두웠습니다. 그녀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집엔 밤마다 이상한 냄새가 나. 근데 엄마는 아무 냄새도 안 난대. 그 냄새가 뭔지 그땐 아무도 몰랐습니다. 2021년 이선미는 새로운 남자 정민수와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보험 영업 중 알게 된 남자였고 두 사람은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이웃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실종 상태인데 다른 남자가 들어와 살다니. 하지만 그녀는 주변의 시선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현수 씨는 이미 떠났어요. 저도 제 인생을 살아야죠. 경찰은 가끔씩 박현수의 실종 사건을 재점검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단서는 없었습니다. 그의 카드, 계좌, SNS 모두 그대로 멈춰 있었고 범죄 혐의를 입증할 물리적 증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그냥 사라진 사람으로 남았습니다. 그 사이 이선미는 한 가지를 꾸준히 시도했습니다. 집 매각. 그녀는 구청, 등기소, 변호사 사무실을 오가며 남편이 돌아오지 않았으니 내 명의로 바꿔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은 단호했습니다. 실종 선고가 내려지기 전까진 재산 권리를 이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2022년 그녀는 한밤중에도 종종 베란다에 서 있었습니다. 담배를 피우지도 않으면서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웃은 말했습니다. 가끔 새벽에도 불이 켜져 있었어요. 거실 바닥을 물티슈로 닦는 모습도 봤어요. 그게 좀 이상했죠. 그녀의 딸 지연은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엄마는 매일 바닥을 닦아요. 그 자리에선 절대 아무것도 놓지 말라고 해요. 거실 한가운데 그 자리를 엄마는 성역처럼 지켜요. 2024년 8월
그 아파트는 새 주인에게 넘어갔습니다. 이선미는 전세 만료를 이유로 이사를 나갔습니다. 그녀는 새 집으로 옮기며 이제 정말 다 잊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날 그녀가 떠난 그 집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새 주인은 리모델링을 계획했습니다. 오래된 배관과 바닥을 교체하려고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습니다. 8월 16일 오전 10시 인부 한 명이 거실의 타일을 걷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쪽이 좀 부풀었네요. 냄새가 좀 이상한데요? 그들은 하수관을 의심하며 바닥을 더 깊게 파냈습니다. 그러다 콘크리트 속에 묻힌 검은 비닐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엔 쓰레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비닐 안에는 사람의 뼈가 있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현장은 곧바로 통제되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길이 1m, 깊이 50cm의 공간. 그 안에 성인 남성의 시신이 묻혀 있었습니다. DNA 분석 결과 그 시신은 5년 전 사라진 박현수 씨로 확인되었습니다. 그의 머리뼈에는 강한 충격의 흔적, 즉 둔기 외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소식은 즉시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남편이 사라진 집, 거실 밑에서 시신 발견. 뉴스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언론은 이 사건을 아파트 바닥 시신 사건이라 불렀습니다. 경찰은 즉시 전 아내 이선미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엔 놀란 듯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거실에서요? 말도 안 돼요. 하지만 그녀의 반응은 너무 빨랐습니다. 마치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경찰은 과거 공사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2019년 4월 그녀가 요청한 배수관 공사 명세서에는 바닥 콘크리트 절단 및 보수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공사비는 현금 80만 원. 시공업체는 무등록 인부팀. 계약서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건 그냥 하수구 공사였다고 주장했지만 현장 감식 결과 시신이 묻힌 위치와 콘크리트 패턴이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부검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망 시점은 2019년 4월 중순, 즉 실종 당일 혹은 그 다음 날로 추정되었습니다. 박현수 씨는 머리를 둔기로 맞고 쓰러졌고 그 상태로 비닐에 쌓인 채 콘크리트 밑에 유기되었습니다. 경찰은 시신에서 발견된 비닐 조각을 국과수에 넘겼습니다. 그 결과 비닐 안쪽에서 이선미의 지문이 검출되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체포되었습니다. 혐의 살인 및 사체유기. 취조실에서 그녀는 처음엔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저는 몰라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날 이후로 현수 씨 못 봤어요. 하지만 경찰이 증거 사진을 보여주자 그녀는 얼굴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그건 나도 몰라요. 내가 그럴 리가. 눈물은 흘렸지만 감정의 방향은 죄책감이 아닌 두려움이었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통화 내역, 금융 기록을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실종 직전 그녀는 남편 명의로 3억 원의 생명보험을 가입했습니다. 보험 계약일은 2019년 2월 10일 남편의 서명까지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남편이 동의했어요. 회사에서 단체 보험처럼 하라고 해서요. 하지만 필적 감정 결과 서명은 남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류는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왜 남편을 죽였을까? 수사 결과 이선미는 남편 몰래 투자 사기에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수천만 원을 잃었고 그 사실이 남편에게 들통날 위기에 놓였습니다. 당시 그녀의 문자 기록에는 이런 문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사람 다 알아버렸어. 이제 끝이야. 그리고 다음 날 박현수 씨는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주변인 중 한 명이 경찰에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이선미 씨가 며칠 전 이젠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라고 했어요.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사건은 점점 명확해졌습니다. 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거실 바닥에 묻고 콘크리트를 덮은 것. 이웃들이 본 밤의 공사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녀는 처음엔 단독범으로 보였지만 경찰은 곧 또 다른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공사 당시 콘크리트 타설 흔적이 두 사람이 협력해야 가능한 구조였다는 것입니다. 즉, 그녀는 공범이 있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공범의 이름은 정민수. 박현수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 복장을 했습니다. 오후에 거래처 미팅이 있어서 늦을 거야.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아내는 평소처럼 도시락을 싸주며 조심히 다녀오세요. 짧은 인사, 평범한 이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10시가 넘어도 현수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선미는 처음엔 기다렸습니다. 퇴근이 늦겠지. 거래처 회식인가? 하지만 다음날 아침이 되어도 연락은 없었습니다. 전화는 꺼져 있었고 회사에도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합니다. 남편이 출근한다고 나갔는데 돌아오질 않았어요. 경찰은 초기엔 단순 가출로 판단했습니다. 남편이 최근 투자 손실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증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는 첫 번째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박현수의 휴대전화는 실종 당일 오후 1시 자택 근처에서 마지막 신호를 보낸 뒤 완전히 꺼졌다는 것. 회사 주변도 거래처 주변도 아닌 집 근처였습니다. 그의 마지막 행적은 집을 벗어나지 못한 채 사라진 것입니다. 며칠 뒤 경찰은 주변 CCTV를 수거했습니다. 오전 8시 23분 아파트 1층 엘리베이터에서 박현수 씨의 마지막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정장 차림, 손에는 서류 가방. 하지만 그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간 이후 단지 내 어디에서도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출입문 CCTV에는 그가 나가는 장면조차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박현수라는 사람은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며칠 후 이선미는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남편이 사업 투자로 힘들어했어요. 며칠 전에도 잠깐 혼자 있고 싶다고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눈물은 흘렸지만 감정이 크게 흔들리진 않았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현수 씨는 책임감이 강했어요. 가출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경찰의 눈엔 그녀의 진술 속에 미묘한 모순이 보였습니다. 가출할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힘들어했다는 이유로 실종을 설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경찰은 그의 직장, 거래처, 친구들을 조사했습니다. 누구도 박현수의 행방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평소 술자리를 즐기지 않았고 금전 문제로 다툰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엔 처리되지 않은 서류가 그대로였고 통장엔 급여가 남아 있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기록도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디로 간 걸까? 그는 정말 사라진 것일까? 며칠 뒤 경찰은 이선미의 행동에서 또 다른 이상함을 포착합니다. 남편이 사라진 지 단 하루 만에 그녀는 집 거실의 바닥 공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이랬습니다. 배수관에서 냄새가 나서요. 급하게 공사를 해야 해서요. 그러나 그 공사는 평소 하던 인테리어 업체가 아니라 처음 보는 외부인부들이 와서 진행했습니다. 이웃 주민은 말했습니다. 그날 밤 아파트 앞에 믹서 트럭이 잠깐 왔었어요. 밤 10시쯤이었는데 이상했죠. 경찰은 당시 그 사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사라진 상황에서 집 공사가 단순한 생활 수리일 거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게 가장 결정적인 흔적이었습니다. 며칠 후
이선미는 남편의 회사에 찾아가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남편이 힘들어서 잠시 쉬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물건을 모두 정리했고 심지어 남편 명의의 자동차도 곧 처분했습니다. 마치 남편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걸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한 달이 지나고 이선미는 보험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이 실종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혹시 보험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죠? 보험사 직원은 놀라며 말했습니다. 고객님, 사망 확인이 있어야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선미는 그제야 그렇군요. 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이후로도 그녀는 반복적으로 보험사에 문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실종 상태도 보험금 지급이 가능한가요? 그녀가 묻는 질문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보험금을 탈 수 있느냐는 것. 그녀의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선미 씨는 그때부터 달라졌어요. 평소엔 조용하던 사람이 그때부터 돈 얘기를 자주 했어요. 친구의 증언에 따르면 그녀는 남편의 실종 직후부터 새로운 옷을 사고 고급 화장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뒤 그녀는 한 남성과 함께 식당을 차렸습니다. 메뉴는 이탈리안 레스토랑. 그 남자는 보험 영업 중 알게 된 정민수 45였습니다. 이웃은 말했습니다. 남편이 사라진 지 몇 달 안 돼서 새 남자가 그 집에 드나들었어요. 그녀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나랑 안 맞았어요. 이젠 새 인생을 시작하고 싶어요. 하지만 그 새 인생은 누군가의 죽음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박현수가 사라진 지 100일째 되는 날, 경찰은 실종 신고를 종결하려 했습니다. 범죄 정황 없음, 단순 실종으로 종결. 그러나 한 통의 제보 전화가 들어왔습니다. 그 집 이상해요.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거실에서 땅 파는 소리가 나요. 신고자는 아랫집 주민이었습니다. 경찰은 현장을 방문했지만 이선미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자고 있어서요. 내일 오시면 안 될까요? 그날 밤 경찰은 돌아갔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 아래 그 집 거실 바닥 밑엔 이미 박현수의 시신이 묻혀 있었던 것입니다. 며칠 뒤 이선미는 이사를 준비합니다. 이 동네에선 더 못 살겠어요. 그녀는 집을 내놓았지만 남편이 실종 상태라 명예 이전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들고 구청을 찾아가 따졌습니다. 남편이 돌아오지 않았는데 왜 제 마음대로 팔 수 없죠? 담당 공무원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망 확인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이선미의 표정은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보험금도 집도 어느 것 하나 자기 손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지인들에겐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수 씨는 언젠간 돌아올 거예요. 그때 다 정리하려고요. 그러나 경찰 기록엔 그녀가 남편 명의의 카드로 실종 이후 6차례 현금 인출을 시도한 정황이 남아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정확했습니다. 그녀만이 알고 있었던 번호였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왜 아직도 불안할까? 밤이 되면 발밑에서 누군가 숨쉬는 것 같아. 그 문장은 5년 뒤 실제 수사 기록에서 결정적 단서로 발견되었습니다. 이선미는 체포되었지만 그녀는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남편을 해칠 이유가 없어요. 그날 밤 저는 집에 없었어요. 하지만 경찰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진술이 하나도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처음엔 남편이 퇴근 후 나갔다고 했다가 다음 조사에서는 그날 싸운 적도 없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그녀의 거짓이 무너졌습니다.
경찰은 당시 이선미가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복원했습니다. 삭제된 메시지 속엔 한 남자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정민수, 보험 영업을 통해 알게 된 남자. 그리고 남편이 사라진 뒤 그녀의 곁을 지켰던 유일한 사람. 메시지 내용은 이랬습니다. 이젠 끝내야 해. 그 사람 눈치채면 다 망해. 오늘 밤 조용히 처리하자. 그 시각은 2019년 4월 14일 저녁 8시. 박현수가 사라진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경찰은 정민수를 추적했습니다. 그는 2020년 초 사업차 해외로 출국한 뒤 행방이 묘연했습니다. 출입국 기록상 그는 태국으로 간 이후 귀국하지 않았습니다. 인터폴의 수배가 내려졌고 1년 후 그는 방콕 외곽의 모텔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의 진술은 냉정했습니다. 그날 밤 싸움이 났어요. 내가 말리려다가 남편이 넘어졌어요. 피가 많이 났죠. 그 여자가 울면서 말했어요. 이제 끝났어. 그냥 없던 일로 하자. 그는 우발적 사고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보여준 사진 한 장에 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바닥 콘크리트 아래 묻힌 시신, 그리고 비닐 포장 방식. 그건 즉흥적으로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게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이었습니다. 경찰은 이선미의 컴퓨터를 분석했습니다. 그 안엔 검색 기록이 있었습니다. 시신 냄새 제거 방법, 콘크리트 건조 시간, 사람 DNA 사라지게 하는 약품. 그녀는 우발적 살인을 주장했지만 그 증거들은 치밀한 계획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다투었습니다. 박현수는 아내의 계좌에서 빠져나간 거액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따졌습니다. 이게 뭐야? 5천만 원은 어디 갔어? 나 그거 투자했어. 다시 벌면 되잖아. 말다툼은 격해졌습니다. 현수가 소리를 지르자 그녀는 테이블 위에 꽃병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번의 충격으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녀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녀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정민수에게 전화하는 것이었습니다. 나 큰일 났어. 도와줘. 그날 밤 10시 정민수는 그의 트럭을 몰고 왔습니다. 두 사람은 박현수의 시신을 비닐로 감싸고 거실 한가운데를 팠습니다. 그녀는 울었고 그는 묵묵히 콘크리트를 부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거실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이제 아무 일도 없었던 거야. 알겠지? 그 후 모든 건 완벽히 사라졌습니다. 냄새도 흔적도 소리도. 그녀는 다음 날 아침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출근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웃었고 딸을 학교에 보냈습니다. 모든 건 계획처럼 진행되었습니다. 5년 동안 그녀는 남편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실종 종결을 검토했고 보험사는 사망 확인서가 없어 지급을 미뤘습니다. 그녀는 기다렸습니다. 실종 선고가 내려질 그날을. 그 선고가 내려지면 그녀는 남편의 재산과 보험금을 모두 합법적으로 얻게 됩니다. 단지 5년. 그녀는 그 시간을 냉정하게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그녀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리모델링. 그 한 번의 공사가 모든 걸 무너뜨렸습니다. 이선미는 체포 후 1년여의 재판을 받았습니다. 2025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3부. 법정안은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선미 피고인은 흰 셔츠 차림에 짙은 회색 재킷을 입고 등장했습니다. 머리는 단정히 묶여 있었고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그녀는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넘어져서 다친 걸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공포에 질려 숨긴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단호했습니다.
피고인은 남편 명의의 보험금 3억 원을 노리고 계획적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사체를 콘크리트 아래 유기한 것은 우발적 사고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재판 도중 검찰은 새로운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사건 직후 이선미가 지인에게 보낸 문자입니다. 이제 모든 게 정리됐어. 나 다시는 예전처럼 살지 않을 거야. 그 정리됐어라는 단어가 배심원단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말했다. 이 사건은 우발적이었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피고인은 방어 과정에서 실수로. 하지만 법정안 그녀의 딸 지연 당시 12세의 진술이 공개되면서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연은 조사 당시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그날 밤 엄마가 아빠는 이제 다시는 못 돌아올 거야 라고 했어요. 순간 법정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이선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선고 공판. 판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인은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남편을 살해하였습니다. 그 행위는 냉정하고 비인간적이며 피해자의 인권을 완전히 짓밟은 행위입니다. 그녀는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공범 정민수는 살인 방조 및 사체유기죄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녀는 구치소로 이송되는 차 안에서 조용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다 잊고 싶었는데 결국 아무것도 잊지 못했네요. 그 한마디는 후회처럼 들리기도 하고 스스로에게 건넨 위로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5년 동안 그녀는 남편의 무덤 위에서 살았습니다. 매일 그 위를 걸었고 그 위에서 밥을 먹었으며 아이를 키웠습니다. 진실은 늘 그녀의 발밑에 있었습니다. 사람은 때로 스스로 묻은 진실 위에 살아갑니다. 그 진실이 언젠가 드러날 걸 알면서도 그날이 오지 않기를 바라며 하루를 버팁니다. 하지만 진실은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드러나기까지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이 아닙니다. 거짓된 일상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우리가 밟고 선 이 땅, 그 아래엔 무엇이 묻혀 있을까요? 이선미는 매주 일요일마다 교도소의 예배실을 찾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숙입니다. 그녀는 지금도 꿈을 꾼다고 합니다. 거실 한가운데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리는 꿈, 누군가 그녀를 내려다보며 말하는 꿈. 왜 나를 묻었어? 그녀는 꿈에서 깨어나면 한참 동안 바닥을 바라본다고 합니다. 그 바닥 아래 그녀가 묻은 건 시신이 아니라 자신의 삶이었음을 이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그녀의 딸 지연은 위탁가정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녀는 작년 학교 방송부에서 기억의 무게라는 주제로 스피치를 했습니다. 엄마는 죄인이에요. 하지만 그 죄를 만든 건 두려움이었어요. 저는 이제 제 두려움을 마주하려 해요. 그게 진짜 용서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날 강당 안은 조용했습니다. 그녀는 연단을 내려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나 잘하고 있지? 오늘 진짜 비밀 노트는 2019년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거실 시신 사건을 다시 조명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잔혹한 비밀을 품고 살았던 이야기. 사람은 결코 완벽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두려움을, 누군가는 욕망을, 그리고 누군가는 거짓을 품고 삽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진실은 결코 묻히지 않는다는 것. 아무리 깊이 파묻어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스스로 드러난다는 것. 그것이 이 사건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시간이 흘러도 누군가의 발자국은 남습니다. 그 발자국이 거짓의 길 위에 찍혀 있다면
언젠가는 진실이 그 흔적을 따라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 우리는 무엇을 묻고 무엇을 숨기고 살아가고 있을까요?